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1급 특별회차 93회 2강 실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회사 이름이 주보라 패션이네요. 보라색으로 할 걸 빨간색으로 했네요.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 이름이 보라패션, 거래처로 보라패션이 걸리는 경우는 지구와 폭발해도 없다. 그리고 의류를 팔았단 말은 제품을 팔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알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큰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죠. 계정을 추가로 등록하시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해주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자, 여기에서 먼저 코드 번호가 몇 번인가요? 229 229번 찍어주시고 아무 때나 229 치면 내려갑니다.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있죠. 여기에서 임차 권리금 권리금 입력이 안 되네요. 입력이 안 되실 때는 또 여기에 있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임차 권리금 이렇게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성격은 일반이네요. 성격 일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자, 다음 대체적요 1번에 임차 권리금 한 칸 띄우고 직업이네요. 자, 아래쪽에 대체적요 있죠. 여기에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임차 권리금 직업, 임차 권리금 직업 엔터.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간혹 적요 1번에 1번 임차 권리금 직업인데요. 이것을 여기에다가 1번 찍고 1 임차 권리금 이래 입력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안 됩니다. 적요 1번에다가 1번 적어 주시고 대체 적요, 이게 내용에는 글자들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1번 간단한 문제입니다. 2번 거래처별 초기 2월이네요. 중요한 말이죠. 이런 말들 동그라미 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수정 또는 추가 입력,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입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이죠. 선택해 주시고, 장기 차입금, 단기부터 할까요? 단기 차입금. 자, 여기에 또 미래은행이 1억이네요. 미래은행 5천만원이 아니라 100 뿔뿔. 그리고 한라은행입니다. 자, 여기는 한라라고 치시면 입력이 안 돼요. 컴퓨터 썩었습니다. 감독관님 바꿔주세요. 아니죠. F2키입니다. F2 하셔서 코드를 입력하시면 돼요. 한라. 자, 이 금액이 얼마인가요? 2억.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차액이 0이 되었는지. 아무튼 회계하시는 분은 내 눈만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보지 않은 것은 믿으셔서는 안 돼요. 다음 장기 차입금이네요. 미래은행 2억, 미래은행 200 뿔뿔. 그리고 정제은행 3억이네요. 300 뿔뿔. 자, 그리고 대차 차익이 없네요. 차익이 없죠? 예,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 또 내가 보니까 경제은행이 아니라 한라은행이었습니다. 이거 바꾸고 싶어요. 또는 삭제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우리 전산회계에서 삭제하고 싶으실 때는 삭제하고 싶은 거 선택하신 다음 이 삭제 버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대부분 삭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는 드뭅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삭제할까요? 예 하면 삭제가 됩니다. 저는 예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3번 정기본 원가 명세서에서 임차료 제조원가 즉 500번대란 말이죠. 200만원 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된 전기분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시오. 90회 정도부터 이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좀 익혀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를 더 생각하셔야 돼요. 94회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임차료가 누락됐으니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전기분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시오. 관계된 거 다 고쳐란 말입니다. 간혹 가다가 요것만 고치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관계된 것들 다 고치는 건지 그거 하나만 고치는 문제인지는 잘 보시고 입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재무제표의 수정 및 반영입니다. 어르신이 나의 오른손을 가리키며 여보게 그 손이 누구 손인가 했을 때 제 손인데요 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가 됩니다. 예전에는 대저표였어요. 이름이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습니다. 참고상 이대로 하시면 돼요.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임차료를 입력할게요. 전기분 원가 명세서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임차료죠. 임차 500번대입니다. 519번. 자, 이 금액이 얼마인가요? 200만원이 누락되었네요. 이뿔뿔. 자, 시킨 대로 했습니다. 빠져나오기 전에는 꼭 하나를 기억해야 되겠죠. 주로 오른쪽 하단이나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어떤 거? 단기 제품 제조 원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132010불 이래 되네요. 빠져나오고 그리고 제 돈 손익계산서로 넘어갑니다. 넘어갔어. 자, 여기서 어떤 거? 제품 매출 원가입니다. 돈을 찍으시면 돼요. 찍으면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게 바뀌었죠. 뭘로? 132010불 132010불 바뀌었습니다. 확인. 자, 하나 끝났어요. 다음 빠져나오기 전에 하나 기억해야 되겠죠. 어떤 거? 단기 순이익입니다. 자, 이거 45123불입니다. 빠져나오고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서 어떤 거? 이것을 바꾸어주면 되겠죠. 기억했던 거 입력하셔도 좋고 저는 여기에 보면 불러오기라고 있죠. 이거 이용하면 참 편리합니다. 불러오기 눌러주시고 예, 그러면 이렇게 변경된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 하나 기억해야 되겠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이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에 반영이 돼야 돼요. 적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두고 52352불 빠져나왔어. 재무상태표 어떤 거? 이거죠. 2월 이익잉여금 52352불 52352불 엔터. 이렇게 했을 때 잘못했네요. 52352불 엔터.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합니다. 대차 차익이 없죠? 그러면 정확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과정이 좀 길다 보니까 간혹 실수하시고 틀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꼭 틀리면 두 번 됩니다. 한 번 해보고 틀렸다, 또 한 번 해보고 틀렸다. 세 번째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버리고 다음 문제 푸신 다음에 다 푸신 다음에 이론까지 다 푸신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깔딱깔딱 하다 보면은 시간이 10분 20분 훌렁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일반 전표입니다. 9월 30일 영업부서 직원 오임이 있죠. 왜? 800번대 김성실에게 지급한 9월분 급여는 다음과 같다. 급여 매달 주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공제 후 차감 지급액. 공제란 말은 월급 주면서 원천 징수하는 거 있죠. 차감 빼고 지급액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명세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급여는 얼마입니까? 320만원. 공제합계 원천 징수 금액이 이만큼.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돈은 이만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예수금과 선납세금이 포인트가 됩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급여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상세 거래 내용은 급여 32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원천징수액 있죠. 35만 2,970원을 차감한 잔액 284만 7,030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입니다. 원천징수라는 개념이 나오면 계정과목은 두 가지밖에 없죠. 예수금이나 선납세금이 되는데요. 돈을 지급하는 내용 플러스 원천징수, 즉 내가 원천징수를 하면 예수금이 되고요. 돈을 받는 내용 플러스 원천징수는 선납세금, 주로 이자 같은 것을 받으면서 원천징수 당하죠. 그런 경우는 선납세금이 됩니다. 자, 계정과목 찾아 들어갑니다. 급여는 계정과목이 급여예요. 두 번째, 원천징수, 우리 예수금으로 결정났습니다. 예수금. 다음, 보통예금 결정났습니다. 보통예금. 계정과목이 3개 이상이니까 팀을 짭니다. 돈이 맞게끔. 다음, 채권, 아니죠. 자, 무엇을 가지고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생각할까요? 보통예금 제초.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변 또는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 들어왔으면 차변하면 됩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네요. 자, 이 문제의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급여 지급 처리와 원천징수 처리가 가능한가요를 물어본 문제이며 난이도는 낮은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일반 전표가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3문제는 난이도가 낮고, 2문제는 난이도가 낮고, 2문제는 그만하고, 2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게 보편적으로 출제됩니다. 이런 문제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일반 전표. 자, 매달 며칠? 9월 30일 0930 차변 급여죠. 급여 금액은 얼마? 3200불. 그리고 대변 4번 예수금이네요. 예수금은 보고 352970.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그대로 맞게 나오니까 됐고요. 꼭 입력이 끝나면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9월 30일 차변 영업 보니까 800번대 대변 예수금 대변 보통예금 거래처 관계 없었죠. 그리고 320만원에 320만원 이 금액 요런 금액들은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352970 예 맞죠. 왜냐하면 이 금액이 차감된 금액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회계하시는 분은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믿으셔서는 안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2번 볼게요. 10월 5일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느낌이 오죠. 단기 매매 정권입니다. 미래통상의 주식 100주 액면가 1000원 단가 1000원인데요. 남회사 주식은 액면가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월 200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취득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주식은 시장성이 있으며 시장성이 있단 말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단 말입니다. 수수료는 무시함 없단 말이네요. 아주 이 문제도 난이도가 낮은 문제입니다. 수수료가 있어 주셔야지 난이도가 중급 정도로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너무 쉽게 내면 안 되죠. 출제위원님,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너무 어려우면 곤란하지만 조금 난이도를 해주셔야지. 너무 쉽게 내네요.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단기 매매 정권이죠. 단기 매매 정권은 수수료 처리가 중요합니다. 살다 팔포죠. 살 때는 수수료 비용 따로 적고 팔 때는 포함해서 적고 수수료 비용은 안 적는 겁니다. 자, 간단 거래 내용은 단기 매매 정권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상세 거래 내용은 단기 매매 정권 200만원을 구입하고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이에요. 자, 단기 매매 정권은 계정 과목이 단기 매매 정권이고 보통 예금은 보통 예금입니다. 자, 뭐 두 개밖에 없으니까 팀 짤 게 없고요. 무엇을 가지고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할까요? 당좌 자산 좋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 예금 자산이 줄었죠. 나갔으니까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습니다. 자, 핵심 내용 살펴볼게요. 단기 매매 정권 수수료 처리 살다 팔포입니다. 물론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 시험 칠 때 나오면 맞춰야 되잖아요. 살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984번입니다. 영업 외 비용이에요. 중요한 거죠. 800번대 아닙니다. 따로 처리하고 팔 때 수수료는 이익을 보면 처분 이익에서 수수료 비용을 차감하고 수수료 비용을 적지 않고 손해를 보면 처분 단기 매매 정권 처분 손실에서 수수료 비용을 가산하여 적고 수수료 비용은 적지 않는다가 이 문제 수수료 비용의 핵심입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단기 매매 정권 구입 처리가 가능한가요? 즉 다시 말해서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며 시장성이 있으면 무엇을 한다? 단기 매매 정권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거 물어본 문제이네요.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0월 5일이죠. 차변 3번 단기 매매 정권 107번 금액은 얼마? 이뿔뿔. 대변 4번 보통 예금 103번이죠. 200만원. 입력이 끝났으니까 확인. 맞고요. 차변 단기 매매 정권 대변 보통 예금 금액 각각 200만원씩. 예, 입력에 문제가 없네요. 3번 10월 25일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 서산 개발로부터 건물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일괄 구입하고 한꺼번에 구입하고 건물을 즉시 철거하였다. 일괄 구입 대금 2억 6천만원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 기간 5년 장기 차입금이 되겠네요. 받아 지급하였다. 출제위원님, 갑자기 이렇게 난이도를 높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니죠?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는 우리가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는 내용일까요? 건물을 구입하는 내용일까요? 토지를 구입하는 내용일까요?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는 내용일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이 복잡하죠. 1번 건물 구입한다. 2번 토지 구입한다. 3번 토지와 건물을 같이 구입한다. 이거 2번 토지 구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회사가 건물을 새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땅만 살 수가 없잖아요. 땅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토지와 건물을 같이 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물론 땅과 건물을 사서 나중에 건물은 어떻게 하겠다? 당연히 철거해야 되겠죠. 왜? 건물 지으려면. 따라서 이 내용은 건물과 토지를 사는 내용이 아니라 토지 구입하는 내용이라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포인트 한번 볼게요. 일괄 구입 후 철거입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하고, 자, 일괄 구입한 이유는 토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토지와 건물
2억 6천만 원을 일괄 구입하고, 즉 토지 구입한 거예요. 건물은 철거할 거니까. 하나은행에 또 5년 만기 대출 받아서 지급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토지니까 토지 얼마? 2억 6천. 대출 받아서 줬잖아요. 빌려줬습니다. 차입금 몇 년?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가 아니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 자, 무엇을 가지고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할까요? 자산이 좋죠. 토지. 이 내용대로 한다면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되어서 차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하나 있죠. 하나은행입니다. 거래처 걸어주고. 핵심 내용 한번 볼게요. 일괄 구입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 후 철거하는 경우 모든 비용은 토지에 가산하고 나머지 비용은 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거했는데요. 철거비가 또 1,000만원 들었더라면 그 돈 1,000만원까지 토지 가격 안에 포함시켜 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는 단기,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는 장기가 되죠. 따라서 지금은 장기입니다. 10월 25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차변 토지 201번이죠. 금액은 2억 6천 260 뿔뿔. 대변 4번 장기 차입금 모르겠네요. 장기 차까지 해야 되겠네요. 장기 차입금. 그렇죠. 하나은행입니다. 확인. 10월 25일 차변 토지 대변 장기 차입금 하나은행 맞고요. 금액도 2억 6천입니다. 자,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닌데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일괄 구입 후 철거.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토지와 건물의 일괄 구입 처리가 가능한가요? 별은 제가 4개를 했지만 이거는 중요도입니다. 난이도가 아니고요. 중요하다는 뜻이죠. 별 1개짜리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뜻이고 쉽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상에 해당되는 문제다. 이래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20일입니다. 주 대한의 외상매입금 3천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2천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1,000만원은 매출처인 대웅정자로부터 받은 받으럼을 배서 양도하다. 이게 핵심적인 거죠. 출제위원은 수험생 여러분 배서 양도 아시나요? 그거 물어본 문제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는 거네요. 자, 포인트는 배서 양도입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외상매입금을 갚아주는 내용이에요. 상세 거래 내용은 외상매입금 3천만원을 갚아주어야 하는데 2천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1,000만원을 배서 양도한 내용이죠. 핵심 내용은 배서 양도입니다. 자, 배서 양도가 문제에 나오면 첫 번째 받을 어음을 주거나 받았습니다. 즉 배서 양도는 무조건 받을 어음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배서 양도가 나오면 제3의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주셔야 돼요. 이게 이 문제의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수험생 여러분 배서 양도의 개념을 알고 있나요? 참고로 배서 양도란 남이 발행한 어음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들 배서 양도라 그래요. 자, 계정 과목 한번 찾아봅니다. 외상매입금 3천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얼마? 2천만원 문제 없고요. 배서 양도 받으럼 얼마? 1,000만원 문제 없죠. 계정 과목이 3개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무엇을 가지고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할까요? 이 외상매입금은 부채예요. 부채로 하지 마시고 항상 자산으로 하십시오. 보통예금 자산이잖아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외상값을 갚아줍니다.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죠. 대변 또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변. 그러면 당연히 외상매입금은
차변이 됩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있죠. 누구에 대한 외상매입금입니까? 대한, 주대한. 그리고 누가 발행한 받을 의미였어요. 대응이 되겠네요. 9번은 3번, 4번이며 이 문제는 난이도가 평범한 문제입니다. 자, 입력하러 갈게요. 11월 20일 차변 3번 외상매입금 누구? 대한이네요. 대한 금액은 30뿔뿔. 또 대변 4번 받을업 누구였나요? 대웅인가봐요. 대웅전자 됐고요. 금액은 얼마? 10뿔뿔.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2천만원이네요. 2천만원 확인. 11월 20일 차변 외상매입금 거래처 걸려있고요. 대변 받을음 대웅전자 걸려있고요. 대변 보통예금 맞으며 금액은 합해서 각각 3천만원. 예,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확인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는데 선생님 바쁜데 언제 확인하고 그렇게 하나요? 중요하죠. 입력이 잘못됐으면 어떨 텐데 3번이 아니고 이게 4번이 아니고 3번으로 입력했더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받을음 입력한다고 했는데 잘못해서 다른 게 선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확인하라는 것 참 좋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나는 시간이 부족해서 1급하면 뭐 70분 60분인데 80분도 걸려요. 어떻게 하는 길이 없습니까? 있죠. 무슨 길이에요? 이거 문제지의 분계를 적고 입력하니까 적는 시간이 생각보다 한 10분 15분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간단한 분계는 바로 문제를 보고 입력하시고 복잡한 분계 계정 과목이 한 4개 이상 나오는 것만 문제지에 적고 그리고 보고 입력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입력을 이원화해 달란 말입니다. 계정 과목이 3개 밑으로짜리는 머릿속으로 분계해서 입력하시고 그리고 4개 이상짜리부터는 종이에 적고 입력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시간이 최소 10분에서 15분 단축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실수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3번, 4번만 해보시면 그것이 훨씬 빨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5번 12월 13일 부산으로 출장 갔던 영업부 사원 김철수 거래처를 입력해라네요. 하겠습니다. 내용 불명의 돈 576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이거 가지급금 출장 나왔네. 영업부 사원이네. 뭐 돈 줬다 이래서 가지급금 이럴 확률이 많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은 못해요. 출장 가면서 돈 주는 내용이 아니죠. 김철수가 우리 회사 보통예금에 돈을 넣었단 말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출장 가면서 지급한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인트입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입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내용 불명의 돈을 입금받은 내용이에요. 상세 거래 내용은 내용 불명의 돈 576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가수금은 내용 불명의 돈을 입금받은 경우에 사용하지만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내용 불명의 돈을 지출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출장 갈 때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 계산 어림잡아 지급할 때 사용하죠.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구분이 명확한가요? 두 번째로는 거래처 입력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를 정확하게 일러요. 출발 한번 해볼게요. 보통예금에 돈 들어왔으니까 576만원. 지금은 돈을 받았죠. 알 수 없는 받은 돈 가수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 자산이 증가되었네요. 또는 돈이 들어왔죠. 차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없는데 김철수 거래처 입력해라 그랬죠. 김철수 거래처 걸어주시고요. 9번은 3번 4번 12월 13일이네요.
차변 보통 예금이네요. 금액은 5760불 5760불. 대변 4번 가수금 가수 5760불 확인 12월 보세요. 제가 일부러 잘못 적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가 있어요. 12월 31일 거는 삭제해야 되겠죠. 방금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누구나 합리화 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나 실수는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찾아서 수정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찍어주시고 그리고 삭제해야 됩니다. 예. 또는 아니면 여기서 이동도 가능합니다. 오랜만에 이동 한번 해볼까요? 자, 삭제해서 새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거 이동도 가능합니다. 12월 13일 날로 이동 한번 해볼게요. 자, 복사 밑으로 향하는 버튼 있죠? 요거 눌러볼게요. 이동이라고 나오죠?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잘 됐네요. 이게 또 실수가 이런 기회로 사용되네요. 이동 날짜 몇월 며칠 12월 13일. 자, 확인. 이동됐어요. 한번 볼까요? 12월 13일. 자, 됐죠. 여기서 거래처는 누굽니까? 김철수. 이렇게 이동도 가능합니다. 물론 12월 31일 날 가면은 없죠?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자, 방금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던 거예요. 날짜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다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향하는 버튼 눌리고 이거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 이번 기회에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이동하는 문제가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해봤다 이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마지막 6번이네요. 12월 22일 일양 패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바드럼 500만원을 만기일이 되어 결제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자, 이 문제 난이도 아주 높은 문제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 2개에 해당되네요. 첫 번째입니다. 자, 내가 받을 의미 있었는데 만기가 되었어요. 은행 가서 돈 주세요 했더니 그 회사 잔고가 없어요. 부도났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포인트는 이런 내용이 부도음과 수표 계정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받을 의미 지급 거절된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은 받을 음 500만원이 부도가 나서 지급 거절된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입니다. 지급 거절이란 말이 부도가 났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부도음과 수표 계정 과목도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거래처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주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이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를 걸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거래처 안 걸어도 되는데 걸어준 것은 맞지만 걸어야 되는데 안 건 것은 틀렸다. 즉 보통 예금의 거래처를 걸었습니다. 그건 맞는 겁니다. 하지만 부도음과 수표에는 거래처를 걸어야 돼요. 안 걸으면 빵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다 맞았는데 이거 하나 안 걸었어요. 이거 0점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매한다. 자주 못 보던 계정 과목이 사용이 되면 무조건 거래처를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부도음과 수표를 알고 있나요입니다. 받으러 부도났죠. 그리고 부도음과 수표입니다. 500만원이고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받을 음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죠. 그래서 대변 받을 음은 누구한테 받았던 겁니까? 일양 패션한테 받았죠. 그리고 부도음과 수표 누구 때문에 났습니까? 거래처는 일양 패션 밖에 또 없습니다. 금액은 500만원씩이고요. 12월 20일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2월 22일 차변 3번 부도 치면 나오죠. 부도음과 수표 그랬죠. 일양입니다. 일양 금액은 5불불. 대변 4번 받을 음이네요. 엔터. 자, 500만원인데요. 자, 여기서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일양 패션이 이렇게
묻어 나왔다라는 표현을 써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거래처 걸린 겁니까? 안 걸린 겁니다. 꼭 여기에 거래처는 이렇게 코드 번호가 있어야지만 거래처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처 안 걸린 겁니다. 일량이라 하시고 반드시 이렇게 코드 번호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확인 12월 22일 차변 부동가 수표 거래처 걸려 있고요. 대변 바드럼 거래처 걸려 있고요. 500만원씩 이에 문제가 없네요. 자, 이름으로써 일반 전표 6문제는 마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 하기 전에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부가세를 줬다 받았다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적격 정빙 서류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매출보다는 매입에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불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7월 17일입니다. 영업부서는 800번대죠. 매출 거래처에 접대하기 위하여 이 마트로부터 코로나19 방역에 좋은 마스크와 손 세정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 공급가 230, 부가세 23만원을 발급받았다.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네요. 출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매입. 첫 번째, 부가세 지급하였습니까? 꼭 확인하세요. 부가세 23만원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매입과 이해가 뭉쳐지면 반드시 불공사유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접대비는 그 자체가 불공사유가 되겠죠. 이해가 됩니다. 정빙 서류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불공이며, 두 번째입니다. 이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불공이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하지만 만약에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았더라면 이것은 일반 전표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포인트입니다. 매입 불공이 포인트가 되겠어요. 간단 거래 내용은 거래처 선물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상세 거래 내용은 거래처의 선물 253만원을 구입하고 브레이크, 선생님 선물 230만원과 부가세 23만원 아닌가요? 아닙니다. 불공일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가세 대급금은 어디에 가는데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합치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물 253만원 공급 대가를 적었습니다.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되겠어요. 핵심 거래 내용은 첫 번째, 불공사유를 알고 있나요? 이 불공사유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론 강의하면서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불공이면서 이런 경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실무에서 시험에서는 한 문제 틀리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출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접대비 253만원, 보통예금 253만원, 별 문제 없죠. 물론 매입 불공이고 요것들은 이렇게 다 됩니다. 보통예금 자산이 줄었으니까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고요. 구분은 3번, 4번, 분계는 혼합으로 하면 되겠네요.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전표죠. 매입 매출전표. 날짜는 07월 17일. 자, 매입 불공 54번이죠. 오른쪽에 있습니다. 매입 불공. 매입이면서 불공 54번이에요. 54.
자, 입력하다 보니까 빨간색이 나왔네요. 나중에 선택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품목, 수량, 단가는 필요 없고요. 공급가 2300불에 부가세 23만원 맞고요. 그랬죠? 이마트죠. 이마. 전자 맞으니까 1번. 자, 1번 했더니 또 입력하면서 또 보여주네요. 파란 막대기가 길게 나왔죠. 이런 경우는 하단에 선택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거 선택을 잘못하시면 0점 처리됩니다. 눌러주시고, 얘는 접대비 관련이죠. 쭉 읽어보시면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관련입니다. 4번이 되겠네요. 확인. 분계는 3번. 차변 접대비가 되겠죠. 매출 거래처니까 813번입니다. 됐고, 대변 4번 보통 예금이죠. 됐고요. 입력이 끝나면 또 확인하러 갑니다. 자, 7월 17일 매입이며 불공이고 230에 23만원. 이마트 맞고요. 전자 혼합 맞고요. 하단 분계 보겠습니다. 차변 813번 접대비, 대변 보통예금, 거래처는 맞고요. 금액은 각각 253만원씩. 예, 입력에 문제가 없네요. 뭐 이 문제 난이도 상중하 같으면 중간 정도 또는 중상에 해당되는 그런 난이도를 가지는 문제입니다. 8월 14일 제품을 판매하고 파는 것은 쉽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였다. 자, 금액 120만원에 부가세네요. 자, 여기서 제가 빨간색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사용한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먼저 신용카드가 나왔으니까 1번 돈을 안 주고 안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카드사가 반드시 거래처로 걸림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출발합니다. 돈을 받는 거죠. 팔았으니까 매출. 부가세 받았습니까? 12만원 받았죠. 예. 증빙 서류로 무엇을 지급하였습니까? 카드 명세서. 그래서 카드 플러스 가세 줄여서 카과, 매출 카과가 됩니다. 공급가 120에 부가세 12만원 누구한테? 주리아한테 받았습니다. 당연히 전자는 아니고요. 분계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카드 매출입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제품을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이에요. 상세 거래 내용은 제품 120만원과 부가세 12만원을 매출하고 카드로 결제받은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카드 매출이죠. 돈을 안 주고 안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카드사를 반드시 거래처로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제품을 계정 과목 찾아봅니다.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120, 부가세 받았죠. 부가세 수금 12만원, 카드로 결제 받았습니다. 돈을 안 받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팔고 돈을 못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 아니면 미수금인데요. 지금은 재고자산을 팔고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132만원이 되겠죠. 팀 짜고 무엇을 가지고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저는 제품 좋습니다. 이 내용대로 한다면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줄어들었죠. 대변 나갔기 때문에 대변입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외상 매출금. 이거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리아가 아닙니다. 앞에 보시면 하나 카드사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드가 나오면 카드사가 거래처로 걸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카드 거래처 걸어주고, 구분은 3번 4번. 다음 분계입니다. 분계는 3번 혼합해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지금처럼 저는 2번 외상으로 쓸 겁니다. 차빈이나 대빈에 외상 매출금이든 외상 매입금이든 하나만 딸랑 넣으면 그게 바로 외상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외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어려워요 하시는 분은 3번 혼합으로 하셔서 다 입력하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입력할게요. 8월 14일입니다. 0814 차변입니다. 차변이 아니죠. 매출 카과죠. 죄송합니다. 매출이면서 카드 과세 17번입니다. 17번. 품목 수량 필요 없고요. 공급가는 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뉘어집니다. 물론 실수로 틀리는 경우는 다시 입력만 하시면 돼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1320불 나뉘어지죠. 다음 누구한테? 리아입니다. 리아 되었고요. 자, 또 입력하다 보니까 파란 막대기가 쫙 꺼졌잖아요. 하단에 선택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선생님 모르고 이거 입력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겠어요? 0점이지. 미안해요. 냉정하게 이야기했어. 근데 냉정하게 0점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꼭 선택하시고. 이 무슨 카드? 하나카드 바로 있네요. 붕괴는 몇 번? 2번. 자, 여기 보니까 차변 외상 매출금, 대변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맞고요. 여기에도 맞네요. 그렇죠. 하나카드로 걸려있죠. 걸려있으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카드 매출이 포인트라는 거 체크하시고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8월 17일 수출업체인 주화일건영의 구매 확인서. 이거 영세네요. 신용장 구매 확인서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는 영세죠. 에 의하여 제품 300개를 한 개당 10만원에 납품하고 팔고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네요. 대금 중 20%는 자기압 수표, 내당 나면, 수표는 내당 나면, 내가 발행하면 당좌예금, 남이 발행하면 현금. 자기압 수표는 금융권만 수표법에 의해서 금융권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발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현금이라는 겁니다.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팔고 돈 받는 거니까 매출. 두 번째, 부가세 받았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부가세에 관련된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니오예요. 그리고 정비잉서류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영세가 되고 뭉치면 매출이면서 영세가 되는 거예요. 다음, 자, 10만원이 300개니까 곱하면 3천만원. 부가세 빵. 화일건영 전자 맞죠? 전자 맞습니다. 붕괴는 지금 알 수 없고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구매 확인서,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 그리고 신용장이죠. 간단 거래 내용은 제품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은 제품 3천만원을 매출하고 자기압 수표 600만원 받고, 왜? 20%니까 2, 3은 600만원이죠. 잔액 240만원은 못 받은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은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 또는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는 영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3천만원. 남이 발행한 수표 현금이 되죠. 현금 600만원. 그리고 2,400만원 못 받았습니다. 외상 매출금 아니면 미수금인데요. 지금은 외상 매출금이 되죠. 제품을 팔았으니까.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오고 가는 현금 속에 밝아오는 상거래 질서. 현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들어왔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들어왔다 나갔다 또는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는 자산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네요. 외상 매출금. 이거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화일건영. 거래처 필요가 없죠. 구분은 3번 4번. 지금은 현금 하나만 딸랑, 차빈이 현금 하나만 딸랑 있었더라면 1번 현금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이 없고 차변에 외상매출금 하나만 딸랑 있었더라면 2번 하면 돼요. 지금은 섞여 있잖아요. 이런 건 다 3번 혼합입니다. 자, 입력하러 가겠어요. 8월 17일입니다. 자, 매출이면서 영세죠. 매출이면서 영세 12번입니다. 빨간색도 나왔네요. 나중에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엔터 공급가 30 뿔뿔에 부가세는 당연히 없고 그랬저는 화일입니다. 됐고 전자 맞으니까 1번 붕괴 자 1번 했더니 해서 죄송해요. 저도 이거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느끼면서 프로그램과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영세율 9분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지금 직접 수출이 아니죠.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입니다. 3번 들어만 보시면 선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붕괴는 3번. 자 대변 제품 매출은 나왔고요. 차변 3번 현금이네요. 현금이 얼마? 6불불. 다음 대변 차변 3번 외상 매출금이죠. 2,400만원 확인 한번 해볼까요? 8월 17일 빨간색 매출 영세 3천의 빵 그리고 거래처 화일 전자 혼합 맞고요. 하단 제품 매출 맞고요. 현금 차변 외상 매출금 맞고요. 거래처 신경 쓸 거 없고요. 금액은 각각 3천만원 600에 2,400 예 맞네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10월 2일 효원 기계로부터 절단용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3개월 만기 약속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200 부가세 720 발급받았다. 자 일단 뭐 또 거래 내용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크게 일단 돈 주는 내용이죠. 매일 부가세 지급하였습니까? 부가세 나와있죠. 예. 자 다음 매입과 예가 이렇게 뭉쳐 있으면 반드시 불공 사유인가 물어봐야 되겠죠. 기계장치는 불공이 아닙니다. 아니요. 정빙 수리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돼요. 따라서 매입 과세가 되겠죠. 공급가 7,200에 720 효원기계 전자 맞죠? 붕괴는 알 수 없고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약속음입니다. 이거 지급음 하셨을 분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간단 거래 내용입니다.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상세 거래 내용입니다. 기계장치 7,200만원과 부가세 720만원을 구입하고 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내용입니다. 자, 음이 나오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음이 나오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4가지예요. 받을음, 지급음, 그리고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되겠죠. 첫 번째,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 받을음, 지급음입니다. 지금은 주기 때문에 지급음, 내가 발행했죠. 두 번째, 받을음과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으면 미수금 아니면 미지급금입니다. 지금 기계장치는 재고자산이 아니잖아요. 미수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무엇이 된다? 돈을 줘야 되니까 미지급금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93회 때 미지급금 지급음 하셔서 틀렸었던 분들 상당히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94회 때 여러분들이 안 틀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안 틀려야지. 옴 놓으면 4개 중에 1개네. 따져봐야지. 이 마음을 가지시면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미지급금 7,920만원입니다. 기계장치. 다음 이 내용대로 한다면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죠. 들어왔습니다. 차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네요. 누구? 효원기계. 거래처 걸 필요 없습니다. 구분은 3번, 4번 입력하러 갈게요. 10월 2일이네요. 10월 02일. 자,
매입 과세죠. 51번 하단 보시면 됩니다. 공급가 7이 뿔뿔에 부가세 72만원, 720만원 효원이죠. 전자 맞으니까 1번, 붕괴는 몇 번? 3번. 차변 원재료 아니죠. 기계장치 208번이죠. 아니네요. 206번이네요. 맞네요. 그리고 대변 4번, 미직업금 253번, 7,920 확인 한번 해볼까요? 날짜, 매입, 과세, 그리고 주액 맞고요. 혼합. 자, 저는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여러분들은 눈으로 쭉 확인하시면 금방 됩니다. 차변 됐고요. 대변 미직업금 맞고요. 그랬죠. 신경 쓸 거 없었고 금액 7,200에 720 맞고요. 맞네요. 예,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이다? 이게 직업음이 아니라 미직업금이라는 거,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1월 10일입니다. 11월 10일 당사 제품인 의류 100개 원가 500만원이네요. 100개가 500만원이란 말이죠. 를 접대 목적으로 매출 거래처인 영남 상사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단 제품의 원가와 시가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 문제 많이 틀리셨겠네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난이도 최상입니다. 최상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나마 원가와 시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쉽습니다. 자, 다를 경우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자, 천천히 하나씩 구분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회사 제품을 거래처에 선물 준 거예요. 접대의 목적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이거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간주 공급에 해당돼요. 자, 간주 공급입니다. 한번 볼게요. 재화의 간주 공급입니다.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특징입니다.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매출이면서 건별이며 시가 과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가와 원가가 같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네요. 두 번째, 최초 매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화만이 간주 공급 대상입니다. 우리 회사 제품 만들면서 원재료 샀을 거고 당연히 매입세 공제 받았겠죠. 그래서 해당됩니다. 간주 공급에 해당돼요. 어떤 것들이냐?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비없이 잔존 재환네요. 지금은 어디에 해당된다?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과세 사업을 위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특정인 또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는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며, 간주 공급이란 말은 팔았다 치는 걸로 한다라는 겁니다. 팔았다 치고 부가세는 내라, 이런 말이 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견본품을 준 것은 부가세 안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선전물로 배포하는 경우도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급으로 보지 않는단 말은 팔린 거로 안 본단 말이고, 팔린 거로 안 본단 말은 부가세를 안 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민 구호 물품의 기부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출발. 자, 일단 부가세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내야 되기 때문에 간주 공급이 되어서 매출입니다. 부가세 받았습니까? 이런 거는 없었어요. 간주 공급은 그 자체가 매출이면서 건별이라 그랬죠. 그래서 매출 건별. 공급가 시가입니다. 원가와 시가가 같다 그랬습니다. 500만원, 부가세 50만원 내야 됩니다. 누구한테 선물 줬나요? 영남 상사. 당연히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았으니까 전자 아닙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네요. 포인트는 간주 공급이며 시가 과세이며 매출 건별인데요. 매출 건별은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원가와 시가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제품을 거래처에 선물 주는 내용입니다. 제품 500만원과 부가세 50만원을 선물 준 내용이에요. 제품을 팔았으면 제품 매출인데요. 제품을 그냥 줬잖아요. 그래서 제품 500만원, 부가세 내야 되겠죠. 부가세 얼마? 50만원. 접대비했죠. 접대비 얼마? 550만원. 팀 짜고요. 뭐 제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었죠. 나갔으니까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습니다. 9번은 3번, 4번. 붕괴는 혼합인데요. 자, 첫 번째, 이 문제는 매출 건비례라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1번이고요. 두 번째 중요해요. 조교 8번 반드시 거셔야 됩니다. 타 계정으로 대책이죠. 이거 안 거시면 이것도 역시 0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핵심 내용 한번 볼게요. 간주 공급은 시가 과세입니다. 매출이면서 건별 말씀드렸죠.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제품의 시가가 600만원이라면 원가 500만원에 시가 600만원일 때 하단 붕괴는 어떤 게 한번 되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가 과세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제품은 500만원짜리입니다. 부가세는 얼마 내야 될까요? 시가가 600만원이니까 10% 6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접대비는 이 금액 560만원이 된다라는 거. 지금 이 문제는 그나마 출제위원이 전산 회계 1급이기 때문에 시가와 원가가 같은 걸로 해서 이 부가세가 같은 걸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난이도 조절을 하시려는 것이 눈에 선하게 보이고, 두 번째, 사실은 시가와 원가가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이 문제가 출제가 돼야 돼요. 전산 세무 2급이었더라면 이 문제가 출제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산회계 1급이다 보니까 시가와 원가를 같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조금 나름대로 쉽게 하려고 최선을 다 하셨네요.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시가가 600만원이라면 내 제품은 500만원짜리입니다. 부가세가 60만원이라는 거예요. 시가 과세니까 우리 간주 공급은 시가 과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60만원이란 뜻이 됩니다. 알아주시고, 접대비는 500만원에 60만원이니까 560만원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날짜는 11월 10일입니다.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매출이면서 건별이죠. 매출 건별 무증빙입니다. 14번. 자, 땡땡. 금액은 5뿔뿔에 얼마? 이거 안 맞죠? 그대로 다시 5뿔뿔 입력하면 됩니다. 500뿔. 자, 코드는 거래처는 어딥니까? 영남입니다. 전자는 당연히 아니고 붕괴는 몇 번? 3번. 대변 제품 매출이 아닙니다. 제품입니다. 제품. 그리고 자, 여기에 적요 있죠? 적요 번호 이거 반드시 8번 걸어 주셔야 돼요. 8번 걸면 이게 타 계정으로 대책이 됩니다. 타 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이거 안 것이더라도 0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난이도 아주 높은 겁니다. 그리고 차변 3번입니다. 접대비죠. 800번대 접대비입니다. 813번 550만원 확인 한번 해볼까요? 날짜 맞고요. 매출 건별 맞습니다. 500에 50 맞고요. 그리고 혼합 맞네요. 하단입니다. 대변 부가세 예수금 제품 타계정으로 대책 그리고 차변 접대비 거래처 아무 문제 없고요. 돈 맞네요. 예, 이름으로써 이 문제는 끝이 나며 이 문제는 중요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난이도도 극강 난이도 높은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이론 문제로도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마지막 문제네요. 12월 2일 매출 거래처인 거래처 나인 상사에 제품을 판매했네요. 간단한 문제겠네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고요. 우리 회사가 보라였죠. 보라패션 나인한테 팔았고요. 12월 2일이고요. 어류 제품임을 알 수 있죠. 1,500에 얼마? 150. 돈 안 받았네요. 이런 것들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네요. 이 내용은 팔고 돈 받는 내용이죠. 매출 부가세 받았습니까? 150만원 받았죠. 예. 정빙 수리로 무엇을 줬습니까?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매출과세. 다음 1,500에 150 나인 전자 맞고요. 붕괴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로 출제한 거죠. 하나 드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자, 제품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이에요. 제품 1,500과 부가세 150만원을 매출하고 돈 못 받은 내용이죠. 자, 제품 매출 1,500, 부가세 예수금 150, 1,650을 못 받았습니다. 외상 매출금 아니면 미수금인데요. 뭐 제품 팔고 재고자산 팔고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팀 짜고 뭐 재고자산 줄어들었네요.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나인 상사. 그래서 걸 필요 없네요. 구분은 3번 4번이며 붕괴는 이렇게 차변이나 대변에 외상 하나만 달랑 놓으면 외상이 되겠죠. 저는 외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외상 또는 혼합 어떤 거를 선택해도 관계없습니다. 입력하러 갈게요. 12월 2일이네요. 1202 매출 과세조 11번입니다.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 아니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꼭 입력하셔야 돼요. 비록 불불 확인됐고요. 거래처는 나인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전자 1번 붕괴는 몇 번? 2번 외상을 하면 하단 붕괴가 거의 맞습니다. 대변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차변 뭐 외상 매출금 다 맞죠. 금액 확인하러 갈까요? 맞죠. 이거 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바꿀 필요 없었습니다. 자, 뭐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보니까 5번 문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모로서 메인 매출 전표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정 문제 4-1번입니다. 9월 7일 대웅전자로부터 관리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 유형자산을 구입하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네요. 공급가 200에 부가세 20 발급받았다. 한 달 뒤에 지급하기로 했다. 돈을 안 줬네요. 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돈을 주는 내용이죠. 매입입니다. 부가세를 지급하였습니까? 가장 중요하죠. 부가세 20만원 줬죠. 예입니다. 자, 매입과 예가 뭉치게 되면은 반드시 불공 사유인가 물어봐야 되겠죠. 지금은 유형자산 컴퓨터 비품이네요. 그러니까 비품은 불공 사유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정빙 수리로 무엇을 받았나요? 종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니까 과세, 따라서 매입 과세이며 200에 20 대웅전자이며 그리고 전자는 당연히 아닙니다. 왜? 종이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붕괴는 지금 알 수 없고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종이 세금계산서입니다. 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비품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상세 거래 내용은 비품 200만원과 부가세 20만원을 구입하고 돈을 못 준 내용이죠. 비품은 비품, 부가세 줬으니까 부가세 대급금 20만원. 미지급금이죠.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왜?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네요. 대웅전자, 거래처가 같으니까 걸 필요 없고요. 구분은 3번, 4번. 붕괴는 혼합이 되겠죠. 자, 이 내용 확인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게 또 매입 매출 전표죠. 들어가고 9월 7일입니다. 09월 07일. 자, 여기네요. 자, 찍어 보겠습니다. 하나씩 확인하셔야 돼요.
매입 맞고요. 과세 맞습니다. 공급가 틀렸네요. 20에 2만원이 아니라 얼마? 이뿔뿔에 200만원 맞고요. 다음 대웅전자 맞고요. 맞고요. 전자가 아니죠. 아닐 때는 뭐 0, 0이 부입니다. 자, 하단에 보면 여기에 여일 때는 1이지만 아닐 때는 뭐 부, 0을 입력하시오. 되어 있죠. 0. 이거 놓쳐셨을 확률이 아주 높네요. 자, 다음 차변 부가세 대급금 소모품도 아니죠. 비품입니다. 비품 바꾸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미지급금 맞네요. 하단 이렇게 하나씩 꼭 확인을 하시면서 결과가 맞는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4-1번 문제는 가장 실수가 많을 부분이 전자 부위라는 거, 이게 가장 실수가 많았을 확률이 높네요. 그리고 뭐 하나 더 한다면 하단에 소모품이 아니라 비품이라는 거,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정리되겠습니다. 2번 9월 15일 보통예금 입금액 1025만 3,800원을 주웅이의 외상매출금으로 회수 처리하였으나 이는 대한은행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보통예금에 정산하여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기예금의 정산 내역은 원금 1,000만원과 이자 수익 30만원, 그리고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선납세금이죠. 46,200원이다. 뭐 이 문제는 평범한 문제입니다. 일단 이 문제도 어디 일반전표죠. 부가세에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반전표 09월 15일날 들어가겠습니다. 보니까 외상매출금 받은 걸로 처리되어 있네요. 이게 틀렸단 말이죠.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예수금과 선납세금이 되는데요. 간단 거래 내용은 정기예금과 이자 받는 내용입니다. 상세 거래 내용은 정기예금 1,000만원과 이자 30만원을 받는데 원천징수액 46,000원을 차감하고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받는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원천징수가 되겠습니다. 돈을 지급하면서 내가 원천징수하면 예수금, 돈을 이렇게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당하게 되면 선납세금, 물론 선납세금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출제위원이 아주 친절하게 이것을 선납세금으로 알려주었네요. 자, 계정과목 한번 찾아 들어갑니다. 정기예금은 계정과목이 정기예금입니다. 이자 받았죠? 이자 수익 30만원. 이 원천징수액이 뭐 선납세금이 되겠죠. 46,200원. 잔액 보통예금.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보통예금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어서 차변, 또는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죠. 자, 이 문제의 출제위원회 출제 의도는 원천징수 처리가 가능한가요? 이것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수정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보통예금 입금액은 틀렸죠. 보통예금도 틀렸습니다. 요 금액부터 고칠게요. 요거는 맞았네요. 253800 그대로 냅두면 됩니다. 차변부터 먼저예요. 선납세금이죠. 선납 됐고요. 자, 다음 금액은 얼마? 46200. 다음 대변입니다. 4번 정기예금이죠. 정기예금. 그리고 금액은 1,000만원 10뿔뿔. 그리고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901번입니다. 아이고. 4번 이자 수익 901번 되고요. 30만원. 예, 맞네요. 자, 선납세금에는 거래처가 안 걸려야 되겠죠. 그러면 찍어주시고 스페이스 한번 누르고 엔터. 자, 이렇게 거래처 코드가 없으면 됩니다. 물론 선납세금의 거래처 코드를 키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틀린 답으로 채점되지는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찜찜하니까 집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결산입니다. 10월 1일 보통예금에 입금된 900만원은 6개월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임대료 영업 외 수익이다. 장부를 조회하여 월할 계산할 것 달로 나누어란 말입니다. 자, 일단 장부를 조회하기 전에 날짜부터 적을게요. 10월 1일, 오늘은 결산일 12월 31일,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2월 31일이고요. 이 금액이 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차기분 내년께 450만원, 올해께 450만원이 되겠네요. 자, 이 그림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문제를 보고 그림을 그렸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 장부를 조회하여 월할 계산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10월 1일 날 임대료로 회계 처리한 경우와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는 회계 처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조회하라니까 조회해 보겠습니다. 일반연표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자, 보니까 자,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네요. 선수 수익으로 했습니다. 이 회사는 보통예금에도 예금 관리를 하고 있네요.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900만원 예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거, 받는 시점에서 선수 수익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부채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예금 선수 수익 되었는데 월할 계산해서 이 부채를 줄여라는 내용이네요. 결산에서는 12월 31일 날은 차변이 무조건 선수 수익이 되어야 됨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임대료가 되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출제위원이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지나치셔서는 안 되겠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10월 1일 날 이날 임대료를 받았는데요. 선수 수익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주고 받는 시점에 이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시점에 자산, 성급 비용으로 하든지 부채, 선수 수익으로 처리한 경우는 무조건 앞에 돈입니다. 이 돈 당기분이 되겠죠. 줄이는 내용입니다. 자,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부채 자리는 대변입니다. 대변에 있는 것이 줄어들려면 어느 변으로 차변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선수 수익 450만원. 무엇 때문에? 임대료 때문에 줄어들었죠. 임대료. 이렇게 되고요.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습니다. 구분은 3번, 4번에서 12월 31일 날 입력하면 되겠네요. 물론 지금 여기에 거래처 관리가 있기 때문에 해주셔도 무방한데 하지 않더라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연표에 보니까 이 회사는 131번 거래처 걸어주었잖아요. 이게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죠. 안 걸어줘도 무방하다, 걸어줘도 무방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12월 31일 차변 선수 수익이 되겠죠. 선수 수익 금액은 4500불. 대변 4번 임대료죠. 임대 900번대입니다. 영업 외 수익 450만원. 확인 한번 해볼까요? 맞고요. 차변 선수 수익, 대변 임대료 900번대. 900번대가 영업 외 수익입니다. 450만원씩. 예, 맞네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2번 기말 외상 매출금 계정 중 미국 스마트사의 거래처를 입력하라네요. 너무 친절하네요. 특별히 출제가 조금 친절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외상 매입금 500만원 미화. 자, 결산 문제에 이렇게 달러가 나오면 무조건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 되겠죠. 외화 자산의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5,000불이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전제 적용 환율은 1,100원이다. 자, 이 내용의 포인트는 외화의 평가입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이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 되겠죠. 자, 간단 거래 내용을 보겠습니다. 외화 외상 매입금의
환율이 올라 손해본 내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외상매입금 500만원이 있었는데 이 환율이 올라 550만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50만원 손해본 내용입니다. 자, 외상매입금 500만원 맞죠? 다음 환율이 올랐습니다. 오늘 12월 31일 날 갚아주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5,000불 곱하기 1,100원이니까 55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500만원 외상값이 있었는데 오늘 갚아주면 550만원을 갚아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을 입었죠. 그것이 뭐 외화 환산 손실이 되고요. 무엇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외상매입금. 사실 이 문제에서는 거래처를 입력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는데요. 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산에도 반드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핵심 내용은 외화의 평가입니다.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손해를 보면 외화 환산 손실,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을 보면 외화 환산 이익이 되고요.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외화 미실현 보유 손익 처리가 가능한가. 미실현이란 말은 가지고 있으면서 보유, 여기에 가지고 있으면서죠. 손익, 손해와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처리할 수 있는가. 이것과 유사한 개념이 단기 매매정권 평가익 평가손실이 지금 외화 환산이익과 외화 환산 손실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 내용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차변 3번 외화 환산 손실 금액은 500불. 그리고 대변 4번 외상 매입금이네요. 스마트 미국 스마트사죠. 금액은 50만원. 이 입력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확인도 제가 눈으로 금방 했습니다. 자, 다음 5-3번 당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이 문제는 자동결산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최저 부분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월 1일 날은 6천만원이 있었는데 몇 명 퇴직했네요. 퇴직해서 1,800만원이 줄었습니다.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결산 시점에서 필요한 퇴직금은 6,200만원이 되는 거예요. 퇴직금 주계액이 필요한 퇴직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200만원이 있었는데 얼마? 여기에 6,200만원 있은 게 아니었죠. 총 필요한 돈이 6,200만원인데 자, 퇴직이 없었더라면 6천만원이 있었겠죠. 6천만원에서 200만원만 더 충당하면 될 텐데 감소됐죠. 퇴직자가 있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만큼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요런 말 6천만원에서 1,800만원을 빼요. 뺐습니다. 그러면 4,200만원이 되겠죠. 내가 필요한 퇴직금은 총 얼마다? 6,200만원. 나는 가지고 있는 퇴직금은 얼마다? 4,200만원. 얼마를 더 넣으면 6,200만원이 될까요? 2천만원 되겠죠. 그래서 최저 부분에 2천만원 입력하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관리 부분도 한번 봐요. 자, 1월 1일 날 5,700만원이 있었는데 퇴직자가 있었어요. 1,8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를 가지고 있나요? 4천만원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계산을 해봤더니 올해 전 직원이 퇴직한다면 5,900만원을 줘야 됩니다. 얼마를 더 채워 넣으면 될까요? 1,900만원. 그거예요. 이거 계산해서 각각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결산자료 입력에 있죠. 결산자료 입력하러 갑니다. 결산자료 입력 선택해 주시고요. 몇 월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자,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습니다. 퇴직급여 충까지만 칠게요. 자, 퇴직
자, 급여 전입액, 충당부채인데요. 퇴직하니까 나오네요. 일단 500번대, 제조 부분입니다. 퇴직급여 전입액이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퇴직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 관리부, 생산부죠. 생산부가 얼마 필요했습니까? 2천만원. 20뿔뿔. 두 번째입니다. 또 퇴직, 컨트롤 F, 퇴직.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여기 있네요. 급여고, 퇴직급여입니다. 800번대고요. 퇴직급여 전입액. 이 칸이 맞습니다. 아래쪽 아니에요. 이 금액은 19뿔뿔이죠. 19뿔뿔. 예, 이렇게 하면 입력이 되네요. 자동결산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자동결산이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점표 추가 있죠. 꼭 눌러주셔야지만 됩니다. 이거 누르지 않으시면 0점 처리됩니다. 눌러주시고, 예. 자, 저는 여기서 끝을 내지 않습니다. 꼭 하고 나면 어디에 일반연표 12월 31일 들어가서 이렇게 결자 결대 이것이 된 것을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된 게 보이죠?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확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요게 800번대니까 요게 1900만원 1900만원이겠죠. 왜? 관리부니까 한번 볼까요? 예, 역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생산부도 위에 있습니다.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결산 문제는 마무리 짓겠고요. 조회 문제 마지막이죠. 자, 1월부터 3월까지 현금 입금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자, 조회할 때는 반드시 이 순서대로 조회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현금 입금액이네요. 자, 부가세 아니고요. 회사 이름도 없고 거래처 없습니다. 전기분, 유동, 비유동 없습니다. 다음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추측되면 총계정 원장이죠. 그래서 저는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안과는 달라요. 어쨌든 어디서 찾던 이 답만 정확하게 맞춰내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찾습니다. 자, 총계정 원장 한번 가볼게요. 총계정 원장 있죠?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1월부터 3월까지네요. 01월 01일부터 03월 31일. 계정 과목은 현금이죠. 101번이네요. 101. 자, 현금 입금액을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대변의 현금은 출금액이죠. 입금액은 여기인데요. 자, 여기서 이 세 가지의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다 하셔서는 안 돼요. 이거 38만원은 전기 이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은 아닙니다. 결론은 이런 말이 되겠네요. 어떻게? 이 금액에서 얼마를 38만원을 빼면 됩니다. 38만원을 빼면 그게 이 금액 또는 이 세 가지 금액을 더하셔도 무방합니다. 결론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8,100 얼마가 되겠죠? 정답은 8,19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 없으리라 생각되고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5월 8일 복리후생비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가세 관련 아니고요.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라는 게 없어요. 전기분, 유동, 비유동 없습니다.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를 말하죠. 811번을 말합니다. 이거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해 보겠습니다. 총계정 원장 5월 8일이었죠. 0508에서 0508. 자, 계정 과목 811번 복리후생비네요. 자,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고 0508이죠. 0508 복리후생비. 자, 나왔네요.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날짜 5월 8일 정확하게 입력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인 복리후생비 얼마? 18만 6천원이 정답이 되겠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4월에서 6월분 영세율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자, 일단 과세 표준 부가세죠. 부가세는 무조건 부가세 신고서부터 줘야 합니다. 없으면 합계표
없으면 매입 매출장, 부가세 관련된 것은 저는 이 세 개에서 다 찾고 있습니다. 일단 부가세 신고서 1기 확정이죠. 여기에 부가세 눌러주시고, 자, 부가세 신고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기 확정 04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네요. 엔터. 자, 이 중에서 과세 표준입니다. 빨간색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영세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2,550만원 아니면 1,000만원인데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5번이죠. 2,550만원. 나머지 기타는 직수출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것은 무엇인가요? 영세율 과세 표준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기타 이 합친 금액이 영세가 되죠. 여기에 보시면 영세가 묶어져 있습니다. 만약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분은 얼마인가? 5번. 그리고 직수출은 얼마인가? 6번. 그리고 영세는 얼마인가? 3,55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과세 표준, 영세율 과세 표준을 물어봤기 때문에 3,55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평범한 문제이면서 좀 쉽게 우승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강의에 사용한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강의에 사용한 원본 PDF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아래에 주소와 필요한 회차를 적어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필기 시간을 줄여 학습의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고요. 단점, A4지가 많이 들겠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전산회계 1급은 93회부터 87회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92회부터 87회차는 퀄리티가 조금 떨어집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은 파일은 2020년 1월 4일부터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